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림입니다. 부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영화의 도시인데요. 해마다 많은 영화와 영상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영화 산업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요. 대부분의 영화 인프라는 수도권에 쏠려 있고 부산은 촬영 분야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K토크 부산 오늘은 부산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부산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지역의 제작사가 만들어 이번 설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또 이번 작품을 계기로 앞으로 부산의 영화 산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부산 영상위원회 양종곤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로켓필름 김영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산 영상위원회, 우리 지역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영상위원회는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고요. 전국의 14개 영상위원회 중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영상위원회입니다. 영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부산 지역의 활발한 로케이션 촬영 유치와 이를 통한 영화 촬영지의 관광 자원화 등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같은 이런 작품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영화 영상물 제작의 원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부산 지역 IP 개발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 수영에 있는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그리고 아시아 영화학교, 그리고 센텀시티에 있는 부산 후반 작업 시설, 영상산업센터 등의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자, 로켓필름은 일단 부산에 있는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도 부산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여러모로 부산하고 관련 연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제작사 네. 소개부터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소풍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로켓필름의 김영진 프로듀서입니다. 대표이고요. 저희 영화는 저희 로켓필름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저희 회사 창립의 캐치프레이즈는 쉽고 재밌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 영화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영화 만들었고 제작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제작사를 만들고 2017년도에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네네. 부산으로 2017년도에 내려오셨군요. 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부터 이제 서울에서 다니면서 사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영화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영화를 하다가 개인적인 가족 상황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하고 저희 프로듀서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제가 태어났던 국제시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거기다 영화사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서 국제시장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사실 80년도에 사실 부산에서는 영화를 보려면 그때 우리 부산의 인구가 거의 한 400만 가까이 됐었는데 부산 시민들이 영화를 보려면 다 남포동으로 나와야 됐었어요. 그때 이제 부산 남포동에 보면 지금 보면 부산극장, 뭐 대형극장, 아카데미 극장, 그다음에 국도극장 이제 다양한 극장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주말 되면은 부산 시민들이 막 이렇게 다들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영화 보러 나왔는데 저는 바로 집 앞이 국제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 보기도 하고 뭐 저희 집안 그 부모님들이 영화를 다들 좋아하시고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저희 조부께서 그 영화를 하셨어요. 제작을 하셨어요. 부산에서. 되게 특이한 이력인데 네. 1958년도에 어디로 갈까라는 영화를 제작하셔서 네, 그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이게 흥행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집안의 그 가세가 되게 기울었던 그런 영화긴 한데 그래서 그런 약간 집안의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남포동 극장가에서 영화를 많이 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서울에서 이제 영화 제작사를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뜻깊게 한번 다시 영화를 해보자는 포부를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2018년도에 스윙키즈라는 영화를 공동 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작한 소풍이라는 영화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리고 제작 그리고 배급까지 뭐 전 공정을 거의 수공하다시피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소풍이라는 영화 사실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에 이미 이제 초청이 된 바 있고 그때 대배우들의 또 출연으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제작되는데 여기 계신 두 분, 부산 영상미와 로켓필름이 의기투합했다는 것도 사실은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었고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지 그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소풍은 그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남해라는 그 고향에서 만난 동창생들의 어떤 그 마지막 삶까지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는 그 소풍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주연하신 나문희 선생님, 김용옥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그분들이 출연하시는데요. 뭔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노인의 인물을 연기한다기보다는 실제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 그냥 그분들의 실제 어떤 삶의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보기에는 약간 평범한 어떤 노년의 어떤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화를 계속 관조하다 보면은 네. 뭔가 되게 아주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실 되게 정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예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20, 30대 어떤 젊은 세대들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자식의 모습에서 투영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그리고 40, 50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모님의 세대 아니면 할머님의 세대의 관점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또 영화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네. 이제 70, 80대 분들은 본인의 어떤 삶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게 타인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신의 이야기, 곧 나에게 닥쳐올 어떤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뭔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성장한 영화인이 이제 만든 작품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 세대의 공감을 일으킬 만한 현실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부산 영상회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신 건가요? 네, 뭐 이게 큰 도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영화 소풍은 2021년도에 부산 프로젝트 피칭 개발 지원 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네. 저희가 1,500만 원의 개발비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에 부산 로케이션을 진행하실 때 2천만 원의 그 촬영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그 30일에 있을 부산시의 이제 시사회 같은 경우도 저희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영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뭐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예. 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긴 예.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심사위원들 분께서는 부산 지역의 제작, 뭐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기본 대상이 부산 지역 제작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기본 전제로 두고 아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제라든지 또 그 주제를 다루면서 있어서 어떤 그 다루는 그 작품의 스탠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셔서 지원 작품에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이제 개발 단계에 사실은 이 비용이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좀 그 시드를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그래서 뭐 저희들이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그 개발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기를 네. 기원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제에도 아무래도 선정할 때 좀 공감을 많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부산 영상위에서. 그러면 왜 이런 주제를 그럼 잡았는가? 좀 기획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좀 네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실은 기획하게 된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영화 프로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사실은 25년 만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혼자 계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던 국제시장이나 이제 중구, 부산 중구가 사실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이렇게 그 저희가 초등학교가 이렇게 저희 학교가 다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등산하듯이 학교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삼복도로죠. 삼복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되게 역동적인 어떤 그런 동네였는데 25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살던 곳에 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한 집 건너 빈집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머니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어떤 노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예전에 아저씨라는 영화 만드셨던 이정범 감독님 데뷔작인데 열혈남아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은희 선생님 매니저가 부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찾아와서 시나리오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형 이거 이렇게 그 조현미 작가님이 쓰신 시나리오인데 원작이 이제 가지마오라는 이야기인데 두 노인들의 이야기, 로드무비 형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형이 한번 만들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시나리오 봤는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던 어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정, 그 감정을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인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간 어떤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솔직 담백한 어떤 노년의 이야기라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영화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지마오라는 어떤 원작을 가지고 예전에 그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던 김용균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보여드렸어요. 어떠시냐고 그래서 보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하겠다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당시에 그 본인도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간병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에 착수했고 가지마오에서 출발했던 영화가 이제 각색이 돼서 지금의 소풍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좀 휑해진 맞아요. 젊은이들이 네. 떠나버린 이 부산의 원도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영화의 기본적인 모티브를 얻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부산의 모습 또 잘 담고 있고 부산과 연관성이 깊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 영상에서 사실 매년 여러 영화를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번 영화에 좀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가요? 네. 뭐 저희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뭐 여러 작품들을 지원을 하지만 네. 통상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영화의 제작비가 한 3억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산에서 저희 개발비를 받아서 이렇게 10억 정도의 규모로 추가 펀딩까지 해서 되는 작품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영화가 보면 이제 상업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 개봉을 하면서 경쟁을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풍의 경우는 롯데엔터가 지금 배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봉 시기도 설 연휴 시즌에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이 설 연휴 시즌에 개봉 이 라인업에 잡힌다는 거는 네. 일반 상업 영화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부산의 제작사가 만든 이 영화가 그 2025년도 설 시즌 이 개봉 영화로 이렇게 라인업을 잡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라고 보고요. 저는 이 영화 소풍을 계기로 해서 조금 부산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다른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상업 영화로서 이렇게 붕업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좀 메이저 그 투자 배급사들도 부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 아주 의미가 크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로 만들어져서 2024년 이번 설에 다가오는 네. 설에 네, 이제 네, 개봉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영화가 이제 상업 영화들과 같이 그렇게 설에 극장에 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이고 이렇게 뭐 흥행 공식에 딱 들어맞는 그런 작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캐스팅부터 투자, 제작까지 만만치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좀 어려웠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가 다들 이제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의 어떤 투자가 힘들어졌고, 더군다나 저희 이제 소풍 영화는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장르 영화나 어떤 뭔가 블록버스터 영화하고는 좀 별개의 영화이기 때문에 투자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김용균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고 했었을 때 마침 이제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지원 사업이었던 그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저희가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기획개발 지원금을 그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로 시드마니로 되게 유용하게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받은 지원금으로 감독님 계약도 해드리고 그리고 시나리오 개발하는 진행비로도 이제 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제 캐스팅을 이제 나무리 선생님, 김용옥 선생님 이제 캐스팅이 돼서 꽤 그 이제 투자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꽤 길었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는 선생님들도 되게 오랜 시간 작품 기다려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투자들을 사실 이제 메이저 스튜디오 투자 배급사들한테 이렇게 작품을 제안을 했는데 다 이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전문으로 투자하는 이제 창투사들에도 시나리오를 제안 드렸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됐었고, 그때 또 마침 그 부산영상위원회 예전에 위원장님이셨던 최윤 위원장님이 우연히 저희 소개해 주셔서 작은 중소 투자사에서 저희 영화가 이제 투자가 결정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작품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뭔가 이게 저희가 이제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그 투자도 무산이 됐어요. 이게 뭔가 갑자기 이제 그 회사 투자 배급사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투자가 무산이 돼서 이제 거의 영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는 엎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영화가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마침 이제 그 이제 투자를 해주셨던 분이 에스쿠로드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자동차 이제 트랜스미션을 만드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영화는 약간 트랜스미션 무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1960년도에 이제 TV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를 영화 극장에서 이제 소비했다면 60년도에 TV가 등장하면서 미국 이제 국민들이 다 집에서 TV 쇼나 네. 드라마를 보면서 극장을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극장에 위기가 오고 영화 산업이 이제 뭔가 이렇게 쇠퇴되면서 뭔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영화 투자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만들었던 어떤 헐리우드의 어떤 서부극을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자본을 받아서
만들었던 서부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사에서 그걸 이렇게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장르한테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마카로니 웨스턴이 아니라 저희는 트랜스미션 무비라고 이제 말할 맞네요. 정도로. 예. 그래서 힘들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위원회에서 이렇게 로케이션 지원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영상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독립영화 개발 지원이라는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영화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차례 고비를 넘어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온 영화예요.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지역 영화 산업계가 워낙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를 제작하고도 관객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극장에 가서 보기만 하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부산 영상회에서도 그런 어려움, 현실 좀 많이 부닥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참 크게 고민하지만 해결책도 참 찾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 극장 상영이란 부분이 일종의 영화 산업의 이제 유통 부분에 이제 걸쳐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영화관들 중에 뭐 지역 영화 전용관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치면 지역에서 좀 작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극장에서 이렇게 개봉하고 상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상업 영화들이 개봉하는 그냥 그 극장관에 똑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상업 영화들이 한국 영화 의 버젯이 평균 제작비만 한 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에서 배급 비용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100억짜리 정도 규모의 영화들과 이런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진 영화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좀 이런 산업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부산 영상위원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2024년부터 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서 해결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부산시와 좀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이제 유통 배급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제 제작을 완성한 어떤 부산 지역의 작품들이 일부 홍보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김현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진흥위원회 배급 지원 사업도 좀 이렇게 받으시고 해서 좀 최소한 그래도 뭐 지역에서 최소한 뭐 한 60, 70개 정도 관이라도 전국 관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는 좀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영화로서, 그리고 그렇게 큰 자본을 들이지도 않은 영화로서 결국엔 이런 소풍이라는 멋진 작품이 이제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OST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소풍의 OST에 가수 임영웅 씨가 참여를 했다면서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가수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흥행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예, 다들 임영웅 씨 모래알갱이가 영화에 삽입되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화 이제 촬영할 때도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게 뭔가 OST나 아니면 음악이 뭔가 영화의 소재와 좀 맞는 어떤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근데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라고 임영웅 씨 음악을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의 가수로서는 지금 이게 거의 탑이잖아요. 탑이고 사실은 그 음악을 쓴다는 게 저희 영화가 작다 보니까 거의 뭐 기대를 안 했었는데 되게 이게 드라마틱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저희가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이제 저희가 감독님하고 저하고 저희 프로듀서하고 셋이서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되게 노곤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적막감이 약간 이렇게 서먹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모래알갱이 노래가 저희는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는데 노래가 너무 좋고, 저희가 좀 전에 이제 편집하다가 오다 보니까 뭔가 어떤 저희 영화의 어떤 이미지와 이렇게 중첩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네이버로 이렇게 음원 찾는 네.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라고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약속이 한 듯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이 음악 너무 좋다. 우리 영화랑 너무 맞겠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사실은 음악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인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걸 누구한테 좀 이렇게 그 물고기 뮤직이라는 임영웅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에 누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컨택이 되는 분을 좀 찾아볼까 뭐 여러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냥 정말로 전공법으로 저희 영화의 어떤 기획 의도나 취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 어떤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의 어떤 이제 배우분들의 어떤 이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회사로. 편지를 보냈다. 네, 예. 이메일도 아니고 손편지를 쓰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손편지는 아니고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하시고 충분히 저희 영화의 취지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배우분들의 어떤 존경심의 표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영화에 뭔가 음악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뭐 정말 기뻤죠. 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어떻게 또 그쵸. 그 음악이 이 영화에 네. 왔네요. 자, 올 설에 개봉을 앞둔 영화 소풍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일단 직접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네, 잠깐 봤지만 잔잔한 감동이 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자, 이 영화 소풍을 시작으로 부산의 영화 산업 부디 좀 한층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장의 침체기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 영화 이러다가 뭐 다 죽는 거 아니냐,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실태, 지금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가 다들 좀 위기라고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어떤 영화 관람 패턴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영화 그 극장의 어떤 관람권의 이제 금액이 또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메이저 산업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감독님이나 어떤 그 스타 감독, 스타 배우 위주의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최근의 위기인데 뭐 저는 이제 이게 뭔가 극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영화가 위기가 있었고 저희가 뭐 이렇게 1895년도에 영화가 시작된 130년 됐는데 늘 영화 위기는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TV 시장도 있었고 TV 때문에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홈비디오 시장이 나와서 위기가 있었는데 뭔가 집에서 뭔가 TV나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문화도 있지만 극장에서 뭔가 독립된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어떤 영화 극장 산업은 저는 앞으로 다시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회복하겠지만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 네네. 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사실은 영화 산업 전반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닥치니까 부산의 영화 산업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의 도시라는 소식어는 듣고는 있지만 좀 걸맞은 상황인가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사실 오히려 산업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의 상황들이 좋지는 않죠. 네. 예, 하지만 오히려 지역 영화들은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류를 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자기 동력을 가지면서 오히려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는 좀 경향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의 영화들이
대규모 투자사에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대규모 배급사에 배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의 위기가 부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장점으로서 작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소품 같은 작품이 사실 산업적으로는 워낙 이제 라인업들도 이전에 뭐 찍어놨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참고용 영화라고 하는 작품들을 이제 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랬을 때 이제 소품 같은 작품이 오히려 설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처럼 오히려 부산 영화들은 좀 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탈출구로서의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매년에 많은 제작사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 또 많은 영화들 부산을 배경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뭐 흥행한 작품 중에 하나인 서울의 봄을 봐도 주요 장면을 또 부산에서 촬영해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해 보셨잖아요. 촬영하기 좋은 도시 부산, 영화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 맞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면 맞다. 네, 예. 뭐 환경적으로도 예. 이렇게 천혜 자원적으로도 봤을 때 되게 촬영지 로케이션지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영상위원회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영상위원회이기도 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화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도시.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뭐 촬영에 어떤 로케이션지 했을 때 부산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매력으로 부산에는 다가오는구나.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공존하는 어떤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사실은 협조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네.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이제 촬영을 부산에 내려오면 뭔가 이렇게 여행 온 느낌도 든대요. 그러니까 부산에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촬영이 없는 여가 시간에 뭔가 바다에서 조금 이렇게 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매력 있는 어떤 로케이션 촬영 네, 장소라고 차장님도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뿌듯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영상위에서는 우리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지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렇게 부산 제작사, 부산 감독이 만드는 그러니까 지역 영화의 제작 지원금을 지원해 왔잖아요. 실제로 좀 성과가 있었나요? 네, 뭐 그 모든 작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대표적인 작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제작되고 2021년에 개봉한 그 엄혜란 배우님이 주연한 빛과 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제작되고 22년에 개봉한 그 성덕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이런 작품들은 전국 개봉을 해서 관객 10,000명 이상을 이제 동원한 작품인데요. 이 관객 10,000명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걸까? 오히려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품들의 개봉 시기를 보면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실은 작품들이 개봉을 했었고요. 네. 그 시기에 거의 뭐 극장 관객의 전체 산업적 관객이 70% 정도가 사실은 다 이렇게 없어진 상황에서 이 작품들이 개봉이 되었는데 1만 명 이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보통 저예산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들 중에서는 큰 성과를 가진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도 왜 롯데 자이언트 야구단을 소재로 한 그 죽어도 자이언츠라는 작품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 작품도 관객은 한 5천여 명 좀 들긴 했지만 부산 지역에 계시는 시민분께서 워낙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부가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산 지역 영화에서 약간 특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웹드라마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심야카페라는 작품은 웹드라마로 그 부산 제작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극장용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극장 개봉을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국내 대다수 OTT 플랫폼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의 거리라는 작품도 2021년도에 개봉을 했고, 그리고 오인찬 감독님의 문제적 탐정 사무소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OTT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2022년 5월에 전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콘텐츠의 발굴, 개발, 그리고 신진 감독들을 또 키워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지원 사업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영화 산업의 인프라가 부산은 좀 부족하고 여러모로 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얼마든지 잠재력이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좀 부족한 점, 극복해야만 되는 점,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 네 가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요. 시나리오, 그다음에 영화를 찍는 장비, 카메라, 그리고 장소, 그리고 배우.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사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케이션으로도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또 특히 이제 영화 학교도 많고 아카데미도 많아서 매년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뭔가 연출자분들도 많고 장소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장비, 그리고 뭔가 후반 공정까지 지금 갖춰져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배우가 없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 부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처럼 예전에 뉴욕의 중심이었던 영화를 LA 헐리우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는 불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메이드 인 부산의 어떤 수십 표를 단 영화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상업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메이드 인 부산 상업 영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영화들이 흥행이 돼서 와, 이제 부산의 지역 영화도 뭔가 기획력과 제작력이 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지역 영화가 메인스트림에서 진출을 해서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떤 투자 배급사들도 야, 부산의 어떤 영화 제작되는 영화의 어떤 특수성, 어떤 개성, 되게 가성비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내면 저희는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투자사들도 이제 뭔가 부산 영화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저 영화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작자로서는 이제 배우가 부산에 없다는 점을 이제 취약점으로 꼽으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 영화만의 개성을 살려서 메인스트림으로 도달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지역적 한계를 좀 극복해야 부산의 영화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사실 이건 부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영화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텐데, 뭐 투자 배급사가 지역에 없다. 그리고 메인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산은 김영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촬영과 뭐 후반 작업 시설, 로케이션 관련돼 있는 인프라가 또 가장 뛰어난 또 장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모든 그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 유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어쨌든 투자 배급사 내지는 매니지먼트와의 어떤 연계성들을 좀 강화하는 뭐 에이전트 기능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은 사실 배우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있는 이제 배우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BMDB라는 저희 이제 시스템 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분들과 뭐 성우분들 이런 분들의 DB를 저희가 시스템화 시켜놨고요. 근데 필요하시면 꼭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뭐 조단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여러 배우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랬을 때 부산 지역에 있는 배우분들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이 이제 매칭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배우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를 만들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그런 요소들을 부산이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래도 최대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 부산의 영화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극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관객들의 관람 패턴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맞춰서 좀 지원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최근에 OTT라든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미디어들이 많아서 네. 뭔가 어떤 메이저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이런 것도 지원도 중요하고 약간 뭐 개인이 만들어내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저는 또 한번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건의 같은 사항은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탄력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매년 가장 중요한 게 제작 지원 사업이 매년 이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들의 큰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너무 부산 위주의 부산의 제작사가 있고 부산에 있는 신인 감독 요렇게 약간 캡이 약간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경력 있는 감독님이 뭔가 연출해서 세팅에 대한 작품들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약간 지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훨씬 더 좀 원활하게 어떤 상업 영화들이 제작되는 환경이 개선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좀 넓힌다면 좀 더 큰 영화들이 부산의 이름을 달고 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 부분은 참 이게 입장에 따라서 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산업 프레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확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원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어쨌든 영화 시나리오, 어쨌든 영화 제작 중심에 이제 지원을 했다 치면 부산 영상위원회는 사실 팬데믹 오기 이전부터 이 영역들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웹드라마라든지 이 OTT의 환경에 맞게끔 지원 대상도 좀 넓힌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기획개발이라고 하면 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을 일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IP 개발이라고 해서 영화가 될 수 있는 뭐 웹툰, 출판물, 뭐 시나리오 포함해서 이제 이런 모든 원천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원 사업으로 벌써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좀 시스템 변화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김혜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원받는 대상들을 그러면 이제 서울에 계신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확대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산영상위원회가 예전에 이제 그 지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열려서 다 지원을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산 지역에 있는 제작사들이 점점 이제 자생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둘씩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를 이제 부산 제작사 대상으로 좀 더 한정을 하자. 그리고 부산 제작사에서 한정을 하는데 또 보면 한번 지원을 받고 또 작품을 완성해 보신 분들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공모에 들어오면 또 될 확률도 꽤 높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받으셨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2년, 3년 이렇게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또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캡들이 하나둘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그러지만 또 계속 작품들을 또 진행하셔야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네. 방향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부산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모두 누구보다 힘써 주셔야 됩니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부산 영화 산업 어떻게 좀 이제 역할을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좀 계획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의 어떤 이미지를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사실은 관광지이고 그다음에 야구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는 야구 그리고 영화의 도시인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부산은
뭔가 영화제가 열리고 우리 영화가 많이 촬영되는 어떤 영화 도시의 이미지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부산만의 어떤 뭔가 특색을 가진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그 만들어진 영화들이 흥행을 해서 뭔가 수익을 내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뭔가 메인스트림에서도 부산 지역 영화의 어떤 강점 그리고 저 지역 영화의 어떤 기획력과 제작력 높이 평가해서 뭔가 그냥 이게 사실 부산 시민들도 그런 생각들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영화제가 열리거나 하면 이게 뭔가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닌가? 뭔가 영화제라든가 촬영 지원이라든가 근데 그런 일이 아니 부산이 자생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뭔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올해 12월이면 25주년을 또 맞이한다면서요. 앞으로 부산 영화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비전을 그려 나가실지 이제 간단하게 듣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장님. 저희가 이제 25주년을 이제 맞게 돼가지고요. 올해 그 25년을 맞이한 향후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정책 방향을 좀 잡으려는 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지점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 사업 형태의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지원에서 떠나서 이제 투자 펀딩도 되고 메인 투자자들의 이제 배급도 이제 매칭이 되고 이제 이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소풍처럼 이렇게 상업 영화 스트림의 메인스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단계들이 거친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각기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 컨디션에 맞는 어떤 맞춤형 네. 지원 체계로서의 좀 확장되고 고도화된 어떤 시스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도 올 한 해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드려도 지금 시간상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부산은 영화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진 영화 산업이라는 큰 자산 잘 발전시켜서 부산이 영화 산업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